안녕하세요. 고민 아침마입니다. 자, 오늘은 대출 이자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이자가 산출이 되는데, 이 이자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시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겠지만, 이 내부 전산에 의해서 이게 산출이 돼요. 이제 전산팀에서 전산을 만들 때 어떠한 조건들을 조합을 해서 금리가 딱 산출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내부 전산에서 어떻게 나올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예전에 신용이 700점대이신 분이 대출도 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분이 잘해야 10%대 중반이나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때 7%대에 나와버렸어.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 나갔을 때 한 건이 나올 정도로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긴 한데, 근데 이럴 정도로 내부 전산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추측을 할 수 있죠. 추측을 하는 게 이제 채무자의 어떤 조건들을 보고 점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다라는 걸 보는데, 뭐 직군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직군, 그리고 부채 내역, 어디서 대출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부채 비율 이런 것도 뭐 어느 금융사에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또 신용 점수도 있을 수 있고,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생각에, 제 생각에, 혹시라도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 그렇다면 이 대출 이자가 산출될 때 결국은 뭐 내부 전산에서 나오긴 하지만, 어느 조건을 가장 많이 볼까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신용 점수입니다. 신용 점수가 8할 하면 좀 많으려나? 제 생각에는 신용 점수가 8할 이상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신용 점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용 점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자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 대출을 하나 받았어요. 자, 그러면 신용점수가 여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었는데 대출 하나 받으니까 이만큼 하락할 거 아닙니까? 하락하죠. 근데 여기서 또 대출이 필요해. 또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신용점수가 또 이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는 하락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다만 어느 금융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락폭이 적냐 많냐 이 차이일 뿐이지, 제가 신용이 조금이라도 덜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로 대출을 받으세요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 참고하시면 어디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럼 이렇게 또 신용점수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대출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또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이까지 또 신용점수 하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대출을 신청을 했어. 저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면 신용점수가 이만큼 하락했으니까 이 신용점수에서 이제 이자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이게 8할 이상이라고 저는 보니까 이 점수에 맞게끔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자가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내가 이전에 여기서 대출 받을 때는 이자가 이렇게 적용이 되던데 왜 지금은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왜 이렇게 이자가 높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많이는 없고 간혹. 그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좀 답답해요.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자, 고객님 보세요. 이전에 대출 받을 때 이 이자가 적용이 됐다면 대출을 받고 나니까 신용점수는 당연히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락한 신용 점수에 또 이자가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이전 이자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때하고 이자가 똑같게 나오겠어요? 라고 하면 그래요. 그래도 높은데.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단호히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단호히 끊어버려요. 그러면 조금 이따 다 연락 옵니다. 뻔하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뭐 일부러 모르차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한번 튕겨봤다 혹시라도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싶어서 그 얘기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전 이자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대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용점 또 하락하게 되죠. 그럼 또 여기서 대출 받게 되면 여기에서의 이자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점점 이자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받게 되면 될수록.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건수도 많아지니까 이걸 통합을 하세요. 그럼 일단 당장은 여기 이자에서 형성이 되게 되잖아요. 얘네들보다 이자가 많아. 근데 얘네들을 하나로 묶으라게. 평균 이자가 여긴데 이보다 이자가 더 높은데 그럼 이자 지출 더 많이 내면서 이렇게 여기서 통합을 해요. 이자 더 많이 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맞아요. 아니 여기 지이자 생각해 봐봐. 이거 글씨를 지워야 되나? 여기 지이자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자 지출을 더 줄여가면서 통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통합은 하려면 여기에 적용된 이 신용에 적용된 이자로 통합이 되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자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근데 대출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어. 그럼 내 신용 점수가 빨리 오를까요? 빨리 오르지 않죠. 신용점 제가 말했죠. 오늘도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뭐 장기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용점수가 안 올라가나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기신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대신 이제 내가 신용관리 잘해야겠죠. 장기연체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신용점수는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요. 많이는 오르지 않죠.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요. 대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건이나 있어. 그럼 점수가 올라가긴 해.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런데 얘를 여기서 다 통합을 해버렸어. 얘는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이라서 이자가 아주 낮으니까 놔둔다 치고 나머지는 2금융권이라고 이자가 조금은 높다고 판단하고 얘네들 다 여기서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어. 자, 그러면 대출이 이제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 두 건뿐이잖아. 그러면은 신용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가파르게. 그럼 여기서 끝? 그러려면 이 영상을 제가 또 올릴 필요가 없죠. 왜? 자, 이렇게 올라갔어, 신용점수가. 그러면 봐요. 여기하고 막 그럼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받은 이자는 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 신용에 맞는 이자로 다시 대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을. 그래야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이자가 높아져서 이자 지출이 많아져. 이자 지출이 늘어나. 하지만 이제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든다는 그 장점 때문에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했다면 신용점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다시 이 신용점수를 해가지고 대안을 해야죠. 그래야 이자가 다시 낮춰지죠. 낮춰져야지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껌껌이 받고 이자가 높아져 이런 생각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출 건수가 또 생겼으니까 이자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다. 다만 내가 얘네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당장 이자는 좀 더 높아져서 이자 지출은 좀 더 많을 수 있을지언정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때 이렇게 통합 안 하고 이렇게 이용했을 때 이자 지출보다는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출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